자, 과세거래라고 적혀 있는데, 자, 과세거래라는 건 물건 팔았다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과세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커피 한 잔을 사 드셨으면 그 커피 영수증에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적혀 있죠. 그럼 여러분은 과세거래를 오늘 한 거예요. 최소 한 건 이상은. 그럼 그걸 과세거래라고 하는데, 이 과세거래는 세법 규정으로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있는데, 먼저 재화의 공급에서 재화라는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 전부 다 형체가 있든 없든, 예를 들면 전기나 가스나 이런 건 형체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쓰잖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매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팔았다고 표현하는 거. 그걸 우리 세법에서는 공급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자를 공급자라고 표현할 거고,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팔았다는 걸 우리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재화의 공급에는 실질적 공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이 있어요. 자, 과세거래 중에 재화의 공급을 보면, 재화의 공급에는 실질적 공급이 있고, 그리고 간주 공급 혹은 공급 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실질적 공급, 간주 공급 이 두 개를 봤을 때, 실질적 공급이라는 건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넘기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간주 공급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표현 쓰죠. 뭐 한글로 간주할게, 이런 거 안 했지만 했다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간주 혹은 의제라고 해요. 간주 혹은 의제라고 해요. 그럼 먼저 실질적 공급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첫 번째가 매매계약, 물건 사고 파는 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세법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넘겼으면 판 거야. 그럼 그날이 공급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든 외상이든 현금 판매든 그런 거 구분 없이 물건을 인도하면 끝, 공급한 거예요. 또 가공계약 중에서 우리가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가공해서 새로운 물건을 창출해내게 되죠. 그걸 넘기게 되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인 거고, 이것도 넘기는 거죠. 교환계약, 회계처럼 세법도 교환은 내 물건을 팔고 상대방 거를 사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과세거래가 두 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도 우리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고, 현물출자나 혹은 계약상의 원이, 법률상의 원이, 현물출자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면서 물건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악용할 수가 있겠죠. 물건 팔고 주식으로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건 과세거래 아니에요 라고 하면 물건 판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피해가려고 하겠죠. 혹은 여기에 경매는 그 법원 경매 그런 거 말고, 우리 그 요즘 TV 잘 안 나오던데,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100원, 200원 막 이런 경매 있죠. 그거는 그 경매 낙찰되면 그 경매소에서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돈 내줄 거예요. 그게 이제 과세거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특징은 재화가 누군가에게 인도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주공급이라는 걸 볼게요. 자, 간주공급은 먼저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과세 사업자가 있어요.
이 과세 사업자가 물건을 1,000원에 팔고 이 과세 사업자가 1,000원에 우리 회사한테 팔아요.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인데 이 나한테 물건을 파는 이 과세 사업자는 내가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1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이 물건을 산 목적이 우리가 쓰려고 산 게 아니고 팔려고 산 거예요. 팔려고 샀다면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100원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수출을 해서 우리 회사는 이걸 환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우리 회사는 시가가 2,000원에 파는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을 팔았던 안 팔았던 상관없이 못 팔았다 하더라도 그럼 100원을 돌려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매출세액은 못 팔았으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은 100원이니까 마이너스 100원이 나오는 것 이걸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 물건 안 팔았다 하더라도 1,100원 주고 100원을 돌려받으니까 1,000원에 산 거겠죠. 그래서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건 안 팔았는데도 얘 100원을 돌려주냐면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간에 언젠가는 이 물건을 2,000원에 팔면 부가가치세 200원을 받겠죠. 그럼 이때 이 200원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때 매출세액 200원을 받았는데 이미 매입세액은 공제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을 거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200원을 납부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 우리 회사한테 부가가치세법은 팔았던 안 팔았던 이 100원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 납부하는 행동을 만약에 안 하고 물건을 팔면서 이 200원을 안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써버리거나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매우 서운하겠죠. 그럴 거였으면 너네가 처음부터 1,100원에 그냥 썼어야지. 이걸 왜 팔 거다라고 하면서 1,100원 주고 나서 100원을 돌려받았니? 그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너 이 100원 돌려받는 행동을 했다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안 하면 괘씸하죠. 그래서 너 이거에 대해서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넌 이거 판 거야. 그러니까 200원을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러니까 판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간주공급의 중요한 게 전제조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고 그냥 1,100원에 써버린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괘씸할까요? 이거? 그럼 물건 쓰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쓸 거라고 100원 부담해버리면 부가가치세법은 그래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얘를 매출세액 받아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할 생각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00원을 환급받았으니까 100원을 토해내라? 그게 아니고 징벌효과로 시가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200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간주 공급이 되게 되면 중요한 특징이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예요. 시가로 공급했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간주 공급들이 있냐면, 자, 간주 공급의 사례의 첫 번째가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은 너가 너 자신한테 팔아버렸어, 그 이야기예요. 자가 공급의 첫 번째 면세 사업 전용. 자,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사업에만 매입세액 공제해주고 전부 다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가져다 주는 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 규정에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거지 면세사업이면 아예 공제받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 과세사업자 중에서 겸용사업자라들이 있어요. 겸용사업자는 뭐냐면 과세품과 면세품을 동시에 파는 사업자예요. 우리 주위에는 과세품, 면세품 다 파는 겸용사업자가 거의 대다수예요. 어떤 사업자가 난 과세품만 팔래, 면세품만 팔래 그러고 있겠어. 돈 되면 다 팔아야지. 그죠? 예를 들면 마트에, 자, 마트에 흰우유만 팔고 초코우유 안 파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초코우유만 팔고 흰우유 안 파는 거 본 적 없죠? 흰우유는 면세품이고 초코우유는 과세품이에요. 그럼 과세품, 면세품 마트든 어디든 전부 다 팔아요. 약국에 가면 처방전을 받아서 주는 약은 면세. 여러분들이 가스명수 주세요, 개버린 주세요 하는 우리 그 상비약 있죠? 그건 과세예요. 그럼 걔네들도 겸용사업자예요. 우리 주위에는 겸용사업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를 같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제가 면세사업자는 면세품만 파는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세품도 팔면 과세사업자인 거예요. 그럼 과세사업자니까 이 사람은 과세사업에만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되고, 면세사업에만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과세사업에 쓸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 받아 놓고서 이 물건을 면세사업에 써버리는 게 전용 용도를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화나겠죠. 그래서 너 이걸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너한테 팔아버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보셔야 될 게, 회계상의 영업용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업용이란 의미는 틀려요. 회계상의 영업용하고 우리가 흔히 업무용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 영업용이라고 말하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만 하는 거. 예를 들면 택시 이런 것들이에요. 전세버스 이런 애들은 애들이 아니죠. 이런 차들은 돌아다니는 자체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건데, 자, 우리 회사 업무용 승용차가 있어요. 우리 회사 업무에 쓴다라고 샀지만 이 승용차를 정말 우리 매출 사업에만 쓸지 밥 먹으러 다닐 때 쓸지 데이트 갈 때 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일일이 지켜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업무용은 다른 말로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용이 비영업용이에요. 그럼 다르게 볼게요. 자, 화물 트럭이 샀어요, 우리 회사가. 그럼 이 화물 트럭을 우리 업무에 쓰고 있는데, 이 화물 트럭을 밥 먹으러 가거나 데이트하러 갈 때 쓰려고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화물 트럭은 영업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또 뒤에 소형 승용차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소형차, 중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런 이야기 하는 그 자동차 등급 있죠? 그거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거지 법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세법에서 소형 승용차라는 거,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미니밴 그냥 밴이라든지 봉고차 정도 크기 쪽 카니발이라든지
그거 고속도로 지나가면 전부 다 소형 승용차 요금내요. 걔네 다 소형 승용차예요. 우리 세법, 도로교통법 이런 곳의 중형 승용차는 뭐냐면 미니버스예요. 대형이 되려고 그러면 대형 승용차는 버스예요. 45인승. 뭐 에쿠스처럼 뭐 이렇게 큰 차가 대형 차가 아니에요. 그 차는 소형차예요. 카니발을 다 소형차 요금내요. 그럼 여기에 이 소형 승용차를 세법용으로 바꾸면 뭐냐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인 거예요. 그럼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 아닌 차가 뭐가 있을까? 그 차가 경차예요. 경차는 각종 세금들이 다 빠지는데 그 중에 개별 소비세도 면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차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에는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받지 말라는 세법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저와 같이 뒤에 그 CC까지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걔랑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받지 말라는 세법 규정이 있는데 매입세 공제받은 걸 2차 유지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가공급에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다른 말로 하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이 직매장이죠. 직매장 반출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하는데 이건 괘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외 특별 항목이에요. 사업자를 위한. 자, 사업자를 위한다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1월 달에 공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원재료를 엄청 많이 사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매입세액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걸 팔려고 직매장으로 보내는 건 판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직매장에서 그걸 1월 달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 공장은 원재료 사온 매입세액만 있을 거고 직매장은 매출세액만 있겠죠. 그런데 1월 달에 판 거에 대해서 직매장은 세금을 언제 내야 되냐면 4월 25일 날 내야 돼요. 그런데 공장은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받을 수 있냐면 8월 24일 날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준댔잖아. 그럼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날 돈 주는 게 아니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줘요. 그럼 사와서 판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8월 달에 받고 납부는 4월 달에 하고 그럼 4달의 차이에 불필요한 자금난이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쓸데없는 투자액으로 불편하게 자금난을 일으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위에하고 다르게 자 얘는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사온 원가로 공급한 걸로 볼 거예요. 그냥 판 게 아닌데 자기한테 판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자기가 사온 가격으로 직매장에 팔아버린 걸로 세금계산서 반영시켜버리면 판 게 아닌데 반영시켜버리면 공장은 본전이 되겠죠. 그러면 직매장에서는 사온 걸로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발생해서 매출세액에 매입세액 빼면 차이 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되니까 불합리한 자금난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제일 중요한 표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원가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개인적 공급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예요. 최신형 노트북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직원들 노트북 하나씩 써봐라고 직원들한테 노트북을 줬어요. 자, 회계에서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만든 노트북을 주면 계정하면 뭐죠?
그렇죠. 복리후생비죠. 법인세법은 너무 잘했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법인세법은 직원한테 우리 회사를 통째로 줘도 잘했다고 환호성 칠 법이에요. 직원한테는 다 주라는 거야. 안 주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갑자기 심드렁하게 표정이 안 좋은 세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가가치세법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이 노트북을 만들 때 원재료 사오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잖아. 그럼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쓸데없이 직원들 개인한테 줘버리네. 괘씸하겠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직원들 줄 거였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안 받고 만들었어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직원을 줬던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썼던 다 마음에 안 들어. 부가세법은 얘를 줄 거면 우리 세법법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과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근데 공제 받아놓고서 주면 직원한테 줬다 하더라도 다 팔아버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고 옛날에 소송이 참 오랫동안 끌다가 최근에 사실 바뀐 몇 년 전에 바뀐 법이 직원 1인당 연 10만원까지는 인정해 줄게로 좀 바뀌었어요. 그건 이제 실무 이야기고. 자, 근데 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뭐냐면 작업 3종 세트라고 제가 부르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직장 연예비, 직장 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쓰는 것들은, 자, 우리 직원들한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주는 거는 당연히 필요로 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출세액 창출하는 거랑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연예비는 회식이에요, 회식. 그리고 직장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어요. 사업상 증여는 접대를 말하는 거예요. 접대. 자, 접대한다고 해서 매출이 꼭 이루어질 확률은 몇 %일까요? 연관이 안 되죠. 그만큼 가능성이, 접대는 수없이 많이 가거든요. 이 접대라는 게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거래처랑 밥 먹는다든지, 밥 한 끼 먹었다고 물건 사주면 하루에 밥 몇 끼씩 먹고 매 돌아다녀야지. 그죠? 그래서 접대한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법전에는 접대에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대놓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팔 거라고 사와놓고서 그 물건을 거래처에 줘버리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럼 시가로 팔아버리는 걸로 볼게.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외는 견본비나 아니면 우리 광고 선전비는 예외예요. 견본, 우리 거래처지만 우리의 그 견본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화장품 샘플을 준다든지, 자, 이걸 사업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접대라고 볼 수 있나요? 얘네들을 왜 갖다 놓는 거야? 더 큰 제대로 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로 보기 위한 기여를 하는 걸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 또 폐업시 잔존 재화. 폐업시 잔존 재화라는 것, 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니까 납세 의무자라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가 있는데, 폐업을 해버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죠.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러면 이제는 그 물건을 팔아도 부가세를 못 받게 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폐업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날에
폐업 이래 B사업자한테 매입세 공제받은 물건을 전부 다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안 하고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간주 공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리고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보겠다는 건데, 근데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팔아버렸다, 개인적 공급, 직원이나 누군가한테 써버렸으니까 팔은 걸로 하겠다, 사업상 증여, 거래처한테 판 걸로 보겠다,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한 내가 사업자에서 비사업자한테 팔았다, 누구한테 이걸 팔았다는 과세거래 증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줄 대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의 또 중요한 특징이 과세 거래의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과세 거래는 맞는데 과세 거래에 증빙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게 간주 공급의 특징이에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글자 사이사마다 이런 글자가 있어요. 면세사업 전용도 다만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이 글자들이 사이사이마다 적혀 있어요. 개인적 공급도 보면 여기 적혀 있네.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 공급 안 본다 되어 있고, 사업상 증여도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 안 된 것,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걸 저는 한 번에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판가 아니다는 건데,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은 소유권이든 아니면 우리 점유권이든 뭐든 다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담보만 잡힌 거지 물건 주는 거 아니잖아. 명의도 넘긴 거 아니잖아. 그래서 공급으로 볼 이유가 없죠. 회계상의 거래도 아니죠.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포괄적 양도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가 포괄적 양도의 키워드예요. 자, 제가 앞 시간에 이런 말 했죠. 개인 사업자는 제가 여러분한테 사업체를 넘기면 저는 폐업, 여러분은 개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제가 장난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장난감은 당연히 팔려고 사왔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건데 제가 다 못 팔고 폐업을 하면 저는 비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가로 다 팔아버렸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문 닫은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이 가게를 양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업자로서 그 장난감을 인수인계 받아서 팔면 매출세액을 받겠죠. 그럼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을 그 다음도 계속 연결해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판 걸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포괄적 양도예요. 다음 조세의 물락. 세금은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안 받아요. 다시 말할게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안 받아요. 물건으로. 근데 지방세나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요. 여러분들 TV 보면 그 세금 안 내서 자동차하고 집에 딱지 붙이는 거 막 그런 한 프로 있죠? 걔네들 38기동대가 강남 지방세제과잖아. 강남구청 지방세제과예요. 지방세는 물건으로 받아요. 걔네들은 그 물건 경매해가지고 자기 세금 떼고 나머지 돌려줘요. 그런 짓 해요. 그런데 국세는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안 받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건으로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좋은 상상 있지 안 좋은 상상 있지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단돈 1원도 안 주고 100억짜리 건물 3개를 주고 돌아가셨어요. 좋은 건가요? 일단은 좋겠죠. 정말.
근데 나에게 금방 실현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가 약 40%가 나와요. 그러면 120억을 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 머리가 아프죠? 자, 단돈 1원도 안 주고 건물만 100억짜리 3개를 주고 갔는데 120억 세금 내려고 그러면, 자, 이 100억짜리 건물을 6개월 안에 팔 수 있을까요? 100억짜리 건물을 6개월 안에 팔 수 있는 방법은 70%에 팔면 팔려요. 70억에. 그럼 건물 두 채를 팔면 140억을 받아서 120억 세금 내고 20억 남기고 건물 하나만 남는 거예요. 너무 심하죠? 세금이. 그죠? 근데 또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 10% 내야지 하면서 12억까지 와.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물건으로 받아요. 건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영등포구에 사시는 분 있나요? 영등포 세무서 가보신 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본 적 없으신 분이 처음 영등포 세무서 가면 본인이 상상하는 고정관념의 세무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세무서 못 찾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화 예식장이었는데 그 예식장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세무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앤틱풍에 그 뒤쪽으로, 여기에서 강남 영등포 구청역인가 내려서 뒤로 가면 찾지도 못해요. 그게 이제 세금을 이제 물건으로 잡은 것 중에 한 그건데, 잡다기보다는 그걸로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세무서로 써요. 사실 제가 옛날에 못 찾았어요. 메모리스에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 세무서는 이래야 돼. 특별하게 형상은 없는데 그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세금을 대신해서 물건 받는 걸 또 부가세 부과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거죠. 또 우리 공매, 강제 경매, 우리 세금 안 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경매해가지고 세금 떼고 주는 걸 공매. 채권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는데 친구가 돈 안 갚아서 여러분의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경매 넣는 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근데 그것 그렇게 해서 팔아버리는 걸, 팔았다고 해서 시가의 10%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용역의 공급. 자, 용역이라는 것,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하는 걸 용역이라고 해요. 과세거래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 거,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하는 그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혹은 펜션에 놀러 가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용역의 공급인 거예요. 휴대폰 고치고 이런 것들. 그럼 이 용역의 공급도 여러분들 이용한 거는 10%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 건설업 보기 전에 오른쪽 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재화의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의 차이가 뭐냐면,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면 얘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주요 자재 부담 유무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천을 만드는 회사가 색깔을, 천에다가 색깔을 입혀야 돼서 염색 공장한테 염색을 의뢰를 해요. 그런데 이때 그냥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천을 주니까 그 염색 공장에서 노란색으로 입혀서 저한테 보내주는 경우하고, 제가 특이한 색깔의 염료를 가지고 천을 주면서 이 색깔로 염색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서 염색한 걸 받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염색 공장은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이 염색을 할 때 주요 자재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주요 자재는 염료죠. 그럼 그냥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해서 노란색 염료를 내가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뢰인이 자기가 원하는 염색 약까지 전부 다 염료를 다 줬으면 나는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한 거죠.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까다롭게 왜 이런 걸 따지고 있냐면,
자, 제가 염색을 3월 31일 날 했고 이 염색한 걸 4월 1일 날 넘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면 3월 31일 날 염색이 끝났을 때가 공급 시기라서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요 자재를 부담해서 재화의 공급이면 넘겼을 때 인도할 때이기 때문에 4월 1일이 공급 시기라서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그래요. 3개월 동안 이자가 만분의 2.5 계산해가지고 막 소송도 나오고 그래요. 세무사하고. 그럼 주요자재 부담 유무를 가지고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앞쪽에 가서 얘 다른 거다 보지 말고 건설업 있죠. 자, 건설업은 제가 집 파는 거라 그랬어요? 집 짓는 기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거 보잖아. 시행사, 시공사 이야기 들었던 기억나시죠? 시행사는 그 PF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파이낸싱 일으켜가지고 건물 지어달라고 의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물 지어놓으면 그걸 분양하고 파는 거예요. 시공사는 그 건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시공사가 건설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설업을 하는 곳에 그럼 건물을 지으면서 시멘트 보내주세요. 또 용역의 공급을 보려고 그러면 내가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철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공사할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사가지고 건물 짓겠죠? 그럼 주요 자재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엄청 어렵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자 그리고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삿짐 센터를 해요. 그런 친구 있으신 분은 그 친구를 소중히 관계를 하셔야 돼요. 영원히 도움이 돼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진짜 이삿짐 센터 한 친구 있으면 진짜 좋아요. 저 혹시 하는 사람 없을까 하고 막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옛날부터. 저 이 사람 하도 많이 다녔어가지고. 근데 친구가 이사하니까 친구가 그냥 사다리 차부터 탑차까지 다 도와줬어요. 근데 그걸 너 이거 무상 공급인데 과세하겠다 말 안 되겠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안 해요. 그런데 예외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하고 있는 거는 우리 세법은 법인세법에서 만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는 무조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시가로 월세 받는 걸로 해가지고 시가의 부가가치세 가지고 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머니가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 여기에서 뭐 장사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돈 안 받은 거잖아. 하지만 당연히 부모님하고는 특수관계자죠. 그러면 시가로 한 걸로 해서 그 바로 주변에 있는 월세 시세의 10%만큼 세무서에 내라고 간주 공급으로 무상 공급도 과세 거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건 특수관계자가 해당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젊은이가 열심히 사니까 내 빈 사무실 쓰게 해줄게 이런 건 괜찮아요. 특수관계자 아니죠. 그래놓고 나중에 봤는데 너무 고맙다고 어머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세무서 왔을 때. 자, 간주공급은 원래는 간주공급 중에 자가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팔았다? 용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펜션에서 내가 잤다고 해서 내가 과세하는 게 어디 있어? 손님용 가요, 맞죠? 그래서 내 펜션에서 내가 잘 수도 있지, 그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간주 공급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과세된 적은 없어요. 자, 다음 재화의 수입. 자, 재화의 수입은 자, 우리 이 앞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지금 보는데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 이런 말 오늘 시작할 때 썼었죠. 이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라는 소비하는 나라가 수입하는 거잖아. 이 말은 수출국에서는 과세를 안 하고 수입국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라는 건. 그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할 때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10%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걸 일일이 잡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든 개인이든 수입을 하면 물건 외국에 물건값 줘도 그 물건이 여러분한테 바로 안 오고 세관으로 가서 세관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세관은 여러분한테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전부 다 달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달라 할 거예요. 그거 다 줘야지 물건 내주는 거야. 인질로 잡고 있을게 얼마나 좋아. 그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시간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발행되는 물건의 가격을 자 세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얼마에 샀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 놀러 갔다가 오는 그 외국에서 명품 가방이나 뭔가 이런 거 사서 온 적 있는 면세점 말고 미국 코트나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게 관심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사면 내가 그 물건을 산 영수증을 보고 관세든 아니면 개별 소비세도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안 따져요. 이 물건 얼마짜리라고 하는 과세 가격이 있어요. 자기들의 관세 내는 내가 싸게 샀는지 비싸게 잘못 바가지 썼는지 관심 없어요. 걔네들은 자기들의 세금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금액들의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야. 방금 앞에 말했던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친 거에 10%를 달래요. 그럼 그 10%를 주고받으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잖아. 그래서 과세 거래인 거예요. 그럼 자 이번에도 생각해 볼게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요즘 직구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직구를 하면 나는 최종 소비자니까 부가가치세든 뭐든 대행 업체를 안 쓰고 내가 직접 수입을 하면 내가 그걸 내면 돼요. 그럼 나는 내고 끝이잖아. 왜냐하면 내가 최종 소비자니까. 근데 내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어제 구조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가가치세를 줘야지 물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얘가 뭐냐면 수입 세금 계산서인데 사업자는 수입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입세금계산서 나오면 아니 과세유형을 55 수입이라는 이런 식으로 잡아갈 거예요. 시기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고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 걔를 받는 거예요. 일단 물건 가격은 세관장한테 줄 필요 없겠죠. 세금만 주는 거예요. 물건 가격은 외국회사에 줘야지. 세관장한테 준다고 세관장이 외국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구입하면 아마존에 결제해야지. 세관장이 또 돈 줄 일 없겠죠. 세관장한테는 세금만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시간이니까 부가가치세 줘야 주면 그럼 물건 가격도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세관장이 원하는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1200에 120만 원짜리 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난 120만 원만 주고 그거 받아서 12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과세 거래해야 되는 사람은
물건 사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안 따지는 거예요. 세관장은 우리 같은 개인이든 사업자든 무조건 부가세를 받는데 그걸 부담하면 안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알아서 증빙을 받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세무서에. 이게 구조인 거지. 물건 파는 사람이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구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세 사업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면세 사업자예요. 저한테 부가세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누군지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무조건 일단 다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주고 제가 면세 사업자니까 제가 못 돌려받는 것 뿐인 거예요. 제가 과세 사업자는 제가 돌려받는 거고.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무조건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으면 자기가 물리면 돼요. 그게 부가세 제도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535페이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